영국의 아주 유명한 역사가 테일러입니다. 19세기 유럽 역사는 나폴레옹과 비스마르크라는 두 거인을 중심으로 쓰여졌다. 여러분들 이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평가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9세기 유럽 역사의 중심에는 비스마르크가 있었다는 거죠. 이 대단한 비스마르크, 그의 성장 과정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비스마르크의 성장 과정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의 모습입니다. 비스마르크의 전체 풀네임이 도대체 몇 자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토 에두아르트 레오폴트 폰 비스마르크 쇼엔하우젠 후작이 총 21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이름을 줄여서 오토 폰 비스마르크 혹은 비스마르크라고 얘기를 하죠. 비스마르크는 융커 출신입니다. 이 융커는 당시 독일 동부에 있는 봉건 토지 지주 귀족입니다. 이 융커들은 당시 독일 사회에서 18세기부터 행정 관료로 많이 진출해 있었고요. 군대의 장교로도 많은 활약을 했던 계급입니다. 오른쪽이 비스마르크, 6개 국어를 할 줄 아는 언어 천재였습니다. 영어를 할 줄 알았고요. 불어, 독일어는 물론 알겠고요. 그리고 러시아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까지. 비스마르크는 항상 청년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비스마르크의 명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청년들에게 해줄 말은 단 3마디뿐이다. 일하라. 더욱 일하라. 죽을 때까지 일하라. 이 비스마르크의 말을 듣는 청년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이렇게 성실함을 종용했던 비스마르크. 본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의 별명은 망나니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10계명 있지 않습니까? 그 10계명 중 어느 하나도 지키지 않았던 인물이 비스마르크였습니다. 그러면 비스마르크의 망나니 청년 시절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서 비스마르크는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법학을 전공했다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굉장히 도덕적이고 굉장히 규범적으로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스마르크는 그렇지 않았다고요. 게팅엔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작센주에 있는 대학이었는데요. 이 대학에는 당시 감옥이 있었습니다. 이 감옥을 자기 하숙집 드나들듯이 들락날락 끓였던 인물이 비스마르크였습니다. 그래서 게팅엔 대학에서 베를린 대학으로 전학을 오기도 했었죠. 왜 이렇게 전학을 왔을까요? 여자도 좋아했었고요. 술도 좋아했습니다. 또 도박까지 즐겼던 인물이 비스마르크였습니다. 그리고 한주먹 했던 인물이라는 거죠. 기록에 의하면 비스마르크는 대학 시절에 25번 정도 결투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 결투를 할 정도면 굉장히 승부욕이 강하지 않았을까요? 대표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비스마르크가 늪에 빠진 친구를 구하는 법. 스님이 만약에 친구들하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근데 사냥 나갔던 그 친구가 갑자기 늪에 빠진 거예요. 늪에 빠진 친구를 스님은 어떻게 구하시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구명튜브가 없었습니다. 나뭇가지를 던지든지 어떻게든 구해내려고 하겠죠. 근데 이 천재 비스마르크는 놀라운 그리고 창의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늪 속으로 점점 빨려 들어가는 친구에게 총뿌리를 겨누게 되죠. 그 늪에 빠져가는 친구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자기가 정말 믿고 있는 친구가 죽어가는 나를 위해서 총뿌리를 겨누다니. 복수심이 활활 타오르지 않겠습니까? 내 같으면 그 비스마르크를 잡고 같이 농개처럼 늪 속으로 땡길 것 같은데 이 친구는 내가 반드시 살아남아서 비스마르크를 한 대 때려줘야 되겠다.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악착같이 살아나옵니다. 그래서 늪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었죠. 이때 비스마르크는 늪 밖으로 빠져나온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해하지 말게 친구야. 좌절하고 체념하는 자네의 나약함에 총을 겨눈 거라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깡과 배짱 어느 하나 빠진 게 없는 인물이 비스마르크였습니다. 이런 인물이 나중에 외교관이 된다면, 재상이 된다면 어떤 정책을 펼칠지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스마르크의 외교 전략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비스마르크의 외교 전략을 3가지 정도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상대방의 명성에 돌을 던져랍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힘의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협상이라든지 외교를 펼치기에 굉장히 불리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나와 대등한 관계에 있어줘야지만 협상을 하는데 훨씬 승률이 높아지겠죠. 바로 그겁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스마르크 맞담배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 독일 상황을 잠시 설명을 해드리고 이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난 다음에 유럽 질서는 빈 체제로 나폴레옹 이전 상태로 전부 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이 독일 지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39개의 나라로 작게 쪼개졌습니다. 그리고 연방이라는 이름으로 한 울타리가 되어 있었죠. 이 독일 연방에서 넘버 원, 맹주는 오스트리아였습니다. 비스마르크가 속해 있는 프로이센은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떠오르고 있는 해였죠. 그런데 당시의 넘버 원은 오스트리아였습니다. 왼쪽에는 비렐름 4세고 오른쪽에는 비스마르크입니다. 비스마르크는 살아생전에 행정관료로 있으면서 총 3명의 왕과 함께 했습니다. 첫 번째 왕이 프로이센의 비렐름 4세고요. 두 번째가 비렐름 1세, 그리고 마지막이 비렐름 2세입니다. 이 비렐름 4세는 비스마르크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독일 연방의회의 대사로 파견합니다. 독일 연방의회에는 오스트리아 대사만 담배를 필 수 있었습니다. 당시 독일 연방의회의 의장국이 오스트리아였거든요. 그런데 비스마르크는 이 문제에 이 일을 처음 제기했던 인물입니다. 비스마르크는 왜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가? 그러면서 의장국이었던 오스트리아 대표한테 불 좀 달라고 담배를 내밀 정도의 배포가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위신투쟁이라고 하죠. 당시에 오스트리아 대표의 표정이 상상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보던 연방의회에 있던 다른 나라 대표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본국에 타전을 했습니다. 지금 프로이센 대사가 연방의회 회의장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나도 피워도 될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연방의회는 담배 연기로 뽀얘졌습니다. 너구리 소굴이 된 거죠. 이것을 처음 시작했던 인물이 비스마르크였습니다. 이 비스마르크의 맞담배 사건은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프로이센은 더 이상 오스트리아의 아래가 아니다. 오스트리아는 더 이상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전쟁으로 맞짱 뜰 수 있는 기계가 프로이센한테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사건 이후에 비스마르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에 독일 연방의 맹주국이었던 오스트리아는 이 프로이센 측에 항의를 했겠죠. 그래서 마지못해 비렐름 4세는 비스마르크를 러시아에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대사로 발령을 냅니다. 이 당시에 러시아 황제가 알렉산드로 2세였는데요. 이 비스마르크를 너무너무 환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크림 전쟁 때 비스마르크가 러시아를 옹호했습니다. 러시아 편에 서서. 그래서 알렉산드로 2세는 굉장히 이 비스마르크를 반겨했는데요. 이때부터 비스마르크의 외교 노선은 친러 노선이었습니다. 러시아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거. 이게 비스마르크 외교 노선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때부터 오스트리아하고는 점점 멀어졌겠죠. 오스트리아의 악연이 계속됩니다. 비스마르크의 통일의 방향은 소독일주의입니다. 이 소독일주의는 독일이 통일하는 과정에서 오스트리아를 제외시키는 거죠. 프로이센의 수상으로 취임합니다. 그의 나이가 47살 때였습니다. 당시에 비렐름 1세였거든요. 비렐름 1세하고 이 비스마르크의 대내 정책과 대외 노선이 굉장히 닮아 있는데요. 특히 대내 정책은 부국 강병을 위해서는 반드시 군비 확충이 필요하다라는 뜻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군비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면 국민들한테 세금을 거두어야 됩니다. 세금을 거두을 때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 의회의 의원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동의를 잘 해주지 않았죠. 그 의원들 앞에서 비스마르크는 그 유명한 연설을 이렇게 합니다. 지금의 문제는 언론이나 다수결이 아니라 오로지 철과 피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철, 군대입니다. 피, 군인들의 희생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비스마르크는 철렬제상이라는 자랑스러운 닉네임을 달게 되었습니다. 철렬제상이 된 순간부터 비렐름 1세와 손잡고 이 프로이센의 군비 확충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군비를 확충하다 보면 당연히 오스트리아하고 충돌하겠죠. 독일 연방의 넘버원은 아직까지 오스트리아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독일 연방 내의 주도권 쟁탈전, 그리고 오스트리아를 넣을 것인가 넣지 말 것인가, 이런 통일 방향의 차이점 때문에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맞붙어서 전쟁을 벌이게 되죠.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이 1866년에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은 7주 전쟁으로 불리우는데요. 전쟁 기간이 7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았다는 거죠. 이 짧은 기간에 독일 연방의 맹주였던 오스트리아를 무너뜨렸다는 말은 비스마르크의 철렬 정책이 먹히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전쟁 승리의 결정적인 키가 바로 철도였습니다. 오스트리아에는 없고 프로이센에 있는 거, 이게 바로 철도였다는 거죠. 그러면 철도가 어떻게 이 전쟁의 결정적인 키가 되었을까? 이 철도에 누가 타고 있습니까? 프로이센의 군인들이 타고 있죠. 병력을 손쉽게 원하는 곳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철도였다는 거죠. 이 철도를 가장 잘 이용했던 나라가 프로이센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겁니다. 당시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에서 이 크루프 대포가 굉장히 활약을 많이 했습니다. 크루프사에서 만들어진 대포인데요. 당시의 대포는 청동으로 포신이라든지 포차가 만들어졌는데 이 크루프 대포는 강철로 만들어졌습니다. 독일 산업혁명의 결과물, 바로 강철이었죠. 이 강철로 만들어진 크루프 대포로 오스트리아를 완전히 멸망시켰을까요? 멸망시키지 않았을까요? 갑자기 프로이센은 오스트리아 수도 빈으로의 진격을 멈춥니다. 저는 이것을 비스마르크의 신의 한 수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당시 베를린 1세와 제상 비스마르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오스트리아를 독립국으로 살려주자.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프랑스와 전쟁을 했을 경우 이 오스트리아가 우리의 동맹국으로서 우리 프로이센을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라고 생각했던 게 비스마르크였습니다. 대단한 생각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정말 비스마르크의 생각대로 오스트리아는 최소한 중립이라는 스탠스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 이후에 북독일 연방이 탄생합니다. 물론 오스트리아는 이 연방에서 탈퇴를 했겠죠. 북독일 연방의 맹주는 이제 프로이센이 되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독일의 넘버 1과 넘버 2가 바뀌는 순간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